포털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된 안내인 것처럼 게시글들이 올라오는데요. 이런 게시글을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유료 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 착오 없으셔야겠고요. 사기나 위장 사이트가 아닌지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7월 7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물건 탐구 생활 시간에는 설렘과 추억을 담은 물건이죠. 여행 캐리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에는 상법 개정에 따른 투자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오늘은 절기상 이날입니다. 한자로 작은 더위를 뜻하는데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작은 더위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큰 더위가 연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작은 더위를 뜻하는 절기상 오늘 과연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내일부터 21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청취율 쑥 오르도록 애청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조사 기간 동안 폭염시키는 팥빙수 쿠폰 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핵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팥빙수 쿠폰 2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중요 농업 기술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치유 농업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치유 농업시설이 무엇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치유 농업시설은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해서 조성된 공간으로 다양한 농업 활동을 통해서 신체적, 정서적 회복을 돕는 시설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550여 곳이 운영 중이고요.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확산하기 위한 치유 농업 프로그램 경진대회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름철 휴가지로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있을까요? 예, 전국에 550여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소개해 드릴 곳이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2곳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 춘천시에 있는 모 농장은 허브, 채소, 식용꽃 등 사계절 다양한 식물을 심고 가꾸면서 방문객의 신체적 정서적 회복을 돕는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접 수확한 작물로 간단한 먹거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비누, 향주머니와 같은 생활 소품을 만들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모 농장은 4,500평 규모로 알로에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알로에 모종 심기와 수확, 그리고 알로에를 이용한 생활용품과 먹거리를 만들기를 즐길 수 있고요. 알로에 슬라임을 활용한 촉촉한 촉감놀이는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혹시 더 네. 많은 정보 알고 싶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포털 치유농업온 또는 각 농장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 밭작물의 효과적인 양분 공급 제어 시스템 개발했다고요? 네, 이상기후와 간수량 증가로 양분 유실 문제가 커짐에 따라서 노지 밭작물의 효과적인 양분 공급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수용성 비료 원행을 수압식 피스톤 펌프 방식의 양분 혼합 장치를 이용해서 수용성 비료를 정밀하게 희석해서 일정 주기로 작물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그 노지 양분 공급 제어 시스템 적용하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기존의 스프링클러나 지중점 접근 같은 노지 관계 시설과 쉽게 연계가 가능한데요. 별도의 전원이 없어도 작동되고요. 양분과 물의 혼합 비율은 0.2%에서 4%까지 조정이 가능해서 작물 생육 단계에 따라 유인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작물 파종 전과 생육 중에 각각 한 차례씩 비료를 통해 살펴있는데요. 새로 개발된 양분 공급 시스템은 작물 생육 단계에 따라 작물이 필요한 시점에 양분과 물을 함께 공급하니까 비용은 내리고 양분 이용 효율은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실제 적용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이 시스템은 지중 점적 관계 시설과 연계해서 옥수수를 재배한 결과 푸-옥수수 수확량이 10아드당 957kg에서 1079kg으로 약 13% 증가했고요. 지수초 후수량도 30.6kg에서 38.2kg로 늘어서 비료 사용량이 약 23% 절감됐습니다. 앞으로 현장 실증을 추진해서 민간 업체와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이제 장마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이번 주 주요 농작업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작목별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벼농사에서 신경 써야 할 농작업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습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다양한 병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진문이 많은 병은 장마 이후 습도와 기온이 높게 유지되면 확산될 수 있는데요. 먼저 중간 물때기를 차례 병 발생을 줄 수 있고요. 혹시라도 병든 지기가 20% 정도 보이면 등록 약제로 방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7월 중순 이후 잎 도열병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7월 하순부터 이색이 패일 것으로 예상되는 조생중 품종 경우 이삭 도열병은 많이 번질 우려가 있으니까요. 이삭이 패일 전까지 전용 약제로 방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폭염에 대비해서 고추 재배 농가에서 준비할 일도 알려주시죠. 네, 장마철 이후 생육이 연약해진 고추 포장에서는 요소 0.2%액이나 제4종 복합 비료를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2에서 3회 살포해 주시면 좋겠고요. 폭염으로 토양이 지나치게 건조해질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주게 되면 지수와 칼리의 흡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석회의 흡수를 저할 수 있으니까요. 물은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축산 농가에서도 혹시 각별한 주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사료 곰팡이 등으로 인해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은지를 자주 확인하셔서 가축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깨끗한 물과 함께 축중별로 비타민, 광물질 등을 별도로 보충해 주셔서 가축들의 영양을 챙기고 건강 상태도 면밀히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젖은 깔집은 제거를 하고 충분한 양의 많은 깔집을 깔아서 축사 바닥이 지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물건 속 이야기와 라이프 스타일, 그 사용 가치를 생각해보는 물건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여행의 필수품인 여행 가방, 캐리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박찬용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여행 가방을 꺼내거나 또 새로 장만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여행을 많이 떠나잖아요. 네. 저는 여행 가방은 그 꺼내는 순간부터 설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있죠. 네. 작가님은 여행 가방 바퀴 고치려고 가방에 톱질까지 한 적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자주 쓰던 여행 가방이 있습니다. 저는 출장을 다닐 일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여행 가방을 써봤는데요. 네. 그 여행 가방이 저랑 잘 맞아서 이를테면 저 국내외를 다니며 그 여행 가방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스페인 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바퀴 4개 중에서 하나가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네네네. 예, 근데 뭔가 안에가 그 축에 끼었는지요. 아무리 움직여도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서비스를 받자니 너무 오래전에 산 거라 보증 기간이 끝나 있었고요.
같은 걸 사자니 이제 또 너무 단종된 지가 너무 오래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 가방을 계속 쓰려면 고치는 곳에 맡기거나 제가 고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번 고쳐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치셨나요? 네, 잘 고쳐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그런 식으로 고칠 수 있는 거죠? 네, 저의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검색창에 여행 가방 바퀴 같은 걸 찾아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미 여행 가방용 여분의 바퀴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복수로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좀 닳거나 하면은 네.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매자 후기를 보니까 직접 고쳤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따라서 교체용 여행 가방 바퀴를 사서 새로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 가방 바퀴를 교체하는 방법이 굉장히 원시적입니다. 바퀴가 축에 걸려 있을 텐데요. 그 축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축을 제거하는 방법이 그냥 실톱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오, 그 실톱으로 잘리나 보네요. 네, 이제 별로 굵지 않은 쇠여서요. 그냥 실톱으로 잘립니다. 그래서 실톱을 따로 사서 한참 톱질을 하다 보니까 여행 가방 바퀴 축이 금방 잘렸습니다. 쇠로 된 축을 잘라내는 건가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조립하는 거는 되게 금방입니다. 그래서 오래 쓴 여행 가방이었지만 바퀴는 말 그대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 가방을 이번에 어디 다녀올 때도 잘 썼습니다. 잘 사용하셨군요. 예. 그러면 그 여행 가방용 바퀴가 혹시 가방들마다 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네, 다 다르더라고요. 이제 제가 특정 브랜드를 말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이미 검색창 여행 가방 바퀴를 검색하시면은요, 이미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여행 가방 바퀴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교체용 여행 가방 바퀴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제가 했던 것처럼 바퀴만 교체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 가방 축을 톱 등의 도구로 잘라내서 바퀴를 제거하고 다시 조립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불편합니다. 그거는 톱질도 한참 해야 되고요. 네. 집에 톱이 없으면 톱도 사야 되고요. 오, 그럼 쉽게 교체를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바퀴와 바퀴 집이 이미 조립된 완제품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걸 사는 겁니다. 그것도 검색하시면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상당히 많은 여행 가방의 바퀴들이 이미 그 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나 자신의 캐리어와 잘 맞는 걸 찾아보신 다음에 그걸 구입하시면 바로 손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 여행 가방 안이 직물 커버로 되어 있죠. 그 커버 안에다 중간에 지퍼가 있습니다. 네. 그 지퍼를 열어보면은 여행용 캐리어의 바닥과 바퀴 부분이 붙어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그냥 드라이버로 볼트를 풀고 다시 교체해 주시면 새로운 바퀴를 쓰실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작가님. 엄청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후기를 보면 하셨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아끼는 가방이나 좀 그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가방인데 바퀴만 고장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왕왕이죠. 예.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가방으로 교체하기가 좀 아까울 때가 있어요. 아깝죠. 예,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이 방법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바꾸기 아깝거나 예. 아직 보내주기가 싫을 때 네네네. 그렇게 바퀴를 교체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바퀴를 교체할 때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요. 세상에는 또 바퀴 전문 제조 업체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제는 바퀴 중에서 인라인 스케이트에 쓰는 바퀴가 여행용 캐리어의 사이즈에 호환이 되더라고요. 그게 좀 더 튼튼할 것 같아요. 뭔가 튼튼하고 막 색깔도 더 약간 더 화려하고. 아, 그래요? 야, 인라인 스케이트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예요. 불빛도 나던데 인라인 스케이트 바퀴는 혹시 그렇습니다. 불빛도 날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할 텐데 이게 저의 기호랑은 약간 차이가 있네요. 불빛까지는. 예.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인라인 스케이트 바퀴를 여행용 가방에 이식하는 일종의 튜닝도 가능합니다. 저도 그런 식의 교체를 해볼까 하다가요. 이제 저는 평소에 사실 다른 쪽에서 쓸데없는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바퀴를 교체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행 가방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작가님은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니까. 예. 혹시 그 여행 가방 소재는 어떤 게 더 좋던가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2025년 현재는요. 여행용 캐리어에 쓰는 소재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가죽,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이제 천이 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과 알루미늄과 가죽 여행 가방을 모두 써봤는데요. 그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전 천이 가장 좋더라고요. 천이 가장 좋아요? 왜요? 오염에 좀 취약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쓰는 천은 이제 오염에 취약하지 않기로 그냥 뭔가 적당히 뭔가 묻어도 다 닦여 나가는 소재가 많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애초에 깨질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좀 좋았습니다. 아, 근데 깨질 위험은 없지만 맞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좀 보호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깨질 걸 잘 안 넣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처음부터 많이 넣지 않아서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하드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은 섬유 소재니까 애초에 깨질 위험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약간 짐을 넣어도 부풀어 올라서 여유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섬유인 만큼 여행 가방 자체의 무게가 가볍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항공 여행은 짐이 무게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행 가방이 가볍다는 게 곧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짐의 무게가 늘어난다는 거라서요. 네. 그래서 제가 쓰던 가방처럼 천으로 되어 있고 사각형으로 각도 잡혀 있고 바퀴도 4개인 여행 가방을 찾기가 은근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장도 좀 있는 편이고 출장 종류도 다양해서요. 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행 가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계속 쓰게 된 이유인데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것이 이게 완전히 정답이다라기보다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어디를 다니느냐 이런 식의 기호와 상황에 따라서 이런 수요가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재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행 가방에 담긴 이야기들 이렇게 흥미롭게 전해주고 계신데 바퀴의 개수와 그 여행 가방의 역사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여행 가방의 역사와 여행이라는 행위의 역사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인류가 여행을 대중화해서 다니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예요? 20세기 초반이나 19세기 후반부터입니다. 예전에는 여행을 안 다녔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제한된 신분의 사람들만 여행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건 여담이지만 그 옛날에는 그 근대 귀족들이 어른이 되면 1년짜리 여행을 다니는 게 약간 이 어른됨의 시작 같은 거라고 봤을 정도입니다. 그 나이가 언제였을까요? 그때는 어른이 언제부터였을지 궁금하네요. 성년이 될 때부터 이제 성년이 되면 이제 한번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요. 이제 1년 정도 이제 유럽 각국의 문화를 보고 이런 거를 그 유럽 귀족들이 다니는 그런 여행은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1년을 가는 거니까 지금 생각하는 여행 개념이 아니죠. 약간 일종의 뭐 해외 연수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뭘 했는지가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행을 떠나서 어떤 걸 했나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를테면은 유럽 각 국가 도시에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도시의 유적을 본다든지 어느 도시 축제를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귀족들의 교양을 쌓는 그런 식의 여행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해외를 다니며 견문을 쌓는 것을 여행으로 하고 있다가요.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네. 여행을 장거리로 가게 됩니다. 기차와 선박이 발달하면서 호텔이라는 이제 숙소가 생기고요. 숙소와 교통수단이 대중화되었으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니까 여행용 가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유명한 회사가 지금 우리도 알고 있는 곳인데 몇 년 전만 해도 유럽 시가총액 1위이던 럭셔리 그룹 LVMH 그룹에서 LV를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그 LV라는 그 여행 가방이요? 예, 그 회사의 시작점이 다름 아닌 여행 가방입니다. 맞아요.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때부터였군요. 맞습니다. 이 회사가 생길 때쯤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장거리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몇 년 전에 여행 가방으로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회사의 1900년대 초반 여행 가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행 가방은 바퀴가 없습니다. 손잡이만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때 여행 가방 역시 유산 계급의 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사람 따로 있고요. 여행에 짐을 들어준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이제 짐 들어주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손잡이까지만 그때 여행 가방에 달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 사진들 보면은요, 그 옛날 귀족이나 부자들 옆으로 여행 가방들이 어떻게 쌓여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진들이 이제 유산 계급들이 여행을 다니던 시대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행이 대중화되고 여행 가방이 대중화되면서도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의 역사가 의외로 길지가 않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개발된 여행 가방이 상품화된 최초의 바퀴 달린 여행 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잡이만 달려 있는 거는 내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남이 들어줄 때 필요했던 가방이었고 예. 바퀴 달린 가방은 이제 내가 들고 다니기 시작했을 그렇죠. 때부터 이제 발전이 됐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1970년대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0년 전 정도만 해도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게 신사답지 못한 일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고요. 그래요? 왜일까요? 약간 좀 초상 맞아 보여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바퀴 2개 달린 여행 가방이 의외로 매너 있는 사람들의 물건으로 여겨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바퀴 2개 달린 여행 가방은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바퀴 달린 2개를 달린 여행 가방 오래 썼는데요. 네. 이거의 장점은 제가 손으로 잡고 있지 않아도 어딘가로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 바퀴가 한쪽에 2개만 달려 있으니까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바퀴 4 달린 여행 가방에 잠금 장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가 장치의 경우는 사실은 늘 확률적으로 고장날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치보다는 이렇게 바퀴가 2개를 달려 있는 걸 되게 오래 작년까지 썼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는 바퀴 4개 달린 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2개보다는 4개 달린 걸 많이 찾고 또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2개 달려 있는 여행 가방 거의 찾기가 어렵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러면은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바퀴가 2개가 달려 있으면 기울여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것보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끌 때 힘을 줘야 돼요. 근데 바퀴 4개가 달려 있으면 약간 카트를 움직이듯이 움직일 때 훨씬 힘을 덜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힘을 덜 줘도 더욱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여행 가방이 발전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물건을 많이 넣고 다니기 때문에 무겁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좀 덜 들여도 잘 움직이는 그런 맞습니다. 가방이 예. 지금 발전을 해온 게 바퀴가 4개 달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여행 가방 종류가 너무 많고 요즘에 여행 떠나는 시기니까 네. 여행 가방 어떤 걸 사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여행 가방은 제 생각에는 품질 상향 평준화가 굉장히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주 굉장히 비싼 걸 사지 않아도 웬만한 가방은 전 다 이미 필요 이상의 내구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저런 여행 가방을 많이 접해보기도 하고 사용도 해봤지만요. 저 역시 어디서나 편히 볼 수 있는 그런 여행 가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방을 어떤 걸 사는 걸 좋을까에 대해서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저라면 특정 브랜드를 구매하시기보다는 눈에 띄는 색깔을 구매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이런 걸 쓰게 되면 짐 찾는 곳에서 정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한국 분들은 검은색 여행 가방을 많이 쓰시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똑같은 여행 가방이 우르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뒤바뀐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내가 잘 챙긴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요. 정말 가게에 가서 보면 이 색깔은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굉장히 화려한 것이 오히려 공항에 짐 찾는 곳에 가면은 오히려 이게 좀 되게 내 눈에 띄고 오히려 남들이 가져가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눈에 띄는 손수건이나 네네. 키링을 좀 다는 편이에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막 단다고 해도 이제 남들이 확 가져가 버리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예, 남의 부주의로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예. 네, 4902님이 꼭 필요한 일정으로 2박 3일 일본을 다녀왔는데 갈 때는 아시아나 올 때는 티웨이를 갔던 그 캐리어가 멀쩡했다가 군데군데 까져 있어서 속상했습니다. 수화물 관리도 중저가 항공사가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화물 관리에 중저가 항공사가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요. 여행 가방은 기본적으로 거친 환경에 노출되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공항에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쭉 내려가면 사람들이 던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방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여행 가방은 저는 기본적으로 까지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이를테면 아웃도어나 등산화 같은 것처럼. 그래서 까지는 게 속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좀 그 역시 여행의 낭만이다라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즐겨주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방 소재도 이렇게 비싼거나 비싸지 않은거나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네네.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실제로 이제 고가 여행 가방일수록 그 여행을 다니면서 생기는 흔적을 굉장히 이제 추억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는 값비싼 캐리어는 알루미늄으로 된 것들이 많은데요. 네. 알루미늄은 일단 공항 체크인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손상됩니다. 어딘가 긁히죠. 근데 네. 그 긁힌 게 손상이 아니라 내 여행의 추억이라고 사람들이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고 그 소비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 많이 찌그러져 있는 여행 가방 자체를 굉장히 보물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마음 발상의 전환이랄까요? 그렇게 해보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건 탐구 생활 오늘은 여행 가방 캐리어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박찬용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주에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투자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한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PB센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 박진석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상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뉴스를 많이 접해왔는데 상법이 뭐고 또 이번에 법이 개정된 의미가 뭔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7월 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이 공포하면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법은 기업의 설립부터 운영, 소멸에 이르는 전반적인 활동을 규율하는 근본적인 법률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단순히 법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넘어서고요.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이미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지배 구조와 낮은 주주 환원 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인 불신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길래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까? 예,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여러 핵심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이사들이 특정 대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주주의 권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둘째는 이제 감사 선임 시에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대주주가 자의적으로 감사를 선임해서 경영 감시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액 주주들이 추천하는 감사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을 높여서 실질적인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네. 세 번째는 전자주총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자산이 2조 원 넘는 상장사가 2027년부터 주주총회를 할 때는 온라인을 의무화한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먼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해요.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이제 과거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만 명시해서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는 대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네. 이로 인해서 소액 주주들은 대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웠고 이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사들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주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의 외형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주 개개인의 투자 가치를 보호하고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경영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분할이나 합병, 유상증자 등 주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시 이사들은 특정 대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들의 비례적인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액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소액 주주들이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그 틀이 마련된 거네요. 네. 혹시 3%의 룰은 어떤 거고 이게 왜 논란이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3% 룰이란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에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해요. 제가 10% 갖고 있으면 원래 10% 행사해야지 맞잖아요. 네. 근데
3%만 행사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지분이 많더라도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논란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업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해서 사실상 감사를 자의적으로 선임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감사가 대주주의 눈치를 좀 보게 되고 독립적인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기업 내부 견제 기능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네. 3% 룰이 도입되면 최대 주주라도 3%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서 소액 주주들의 연대나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감사 선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재계에서는 이 룰이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투기 자본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서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당장은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투자자에게도 아주 좋은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네. 상법 개정을 투자자와 소액 주주들이 기다릴 만했겠네요. 예, 이번 개정을 통해서 가장 큰 변화는 앞서 말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3% 룰 도입을 통해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됐다는 점인데요. 과거에는 대주주의 지배력이 워낙 막강해서 소액 주주들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기업 분할, 합병, 유상증자 등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사들이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불합리한 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더욱 용이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분할 시 쪼개기 상장 등으로 기존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수 있죠. 이러한 변화는 결국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주주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도 재계에서는 경영 위축을 걱정하고 있네요. 네.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재계에선 표명해 왔는데요.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3%룰 도입이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투기 자본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상법 개정의 본질은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함으로써 오히려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자금이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보면 기업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이제 지배구조 리스크와 주주 친화 정책 강화가 제대로 된 투자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배구조 리스크와 주주 친화 정책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ESG 경영 중에 G, 즉 거버넌스를 가장 먼저 보게 되는데요. 이사회의 사회이사가 얼마나 독립적인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같은 점이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고 감사 선임 시 3% 룰이 도입되는 등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이나 자사주 매입 등도 모든 투자 판단의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지배구조 측면에서 강점을 살린 그런 기업의 프리미엄이 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투자 트렌드는 큰 변화가 생길지 예측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보다는 기업의 지배구조 리스크와 주주 친화 정책 강화가 향후 투자 판단의 주요 기준이자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실제로 과거에도 투자자들은 기업의 펀더멘털뿐만 아니라 ESG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앞서 말한 G, 이제 가버넌스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욱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배 구조 부분이죠? 네. 이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인가요? 예, 법이 바뀌면 지배 구조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크니까요. 예전에는 네. 20% 지분만 가지면 전체를 다 이제 소위 말해서 다 쉽게 휘두를 수 있었는데
이제 감사라든지 이런 감시 기능이 강화가 되면 그거에 대한 제동 장치가 좀 마련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그 상법 개정이 자산가들과 재테크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고액 자산가들은 단순히 이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업 선택의 기준의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성장성이나 산업 트렌드만을 고려했다면 이제는 기업의 지배구조, 즉 얼마나 주주 친화적이고 투명하게 경영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정보 접근성이 높고 분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질적인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투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더불어 배당 수익 등 꾸준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부장님이 계시는 PB센터에서는 네. 기업 분석과 투자 전략 변화에 있어서 어떤 점을 강조하게 될까요? 네, 바로 한국 상법 개정으로 투자 비중을 막 확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더군다나 제가 일하는 이제 은행 PB센터는 주식 매매, 즉 브로커리지 업무는 해당되지 않긴 하거든요. 하지만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주식, 선진국 주식, 채권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한국 주식의 비중을 늘릴 때 일종의 심리적인 장벽이 하나 사라진 그런 경향은 뚜렷합니다. 몇 해 전부터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있었는데 이게 한국 시장에도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법 개정 이후에 주목해야 할 분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배구조 개선의 수혜를 얻는 기업, 즉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되고 감사 선임 시 3%를 도입되면서 불투명한 지배구조나 대주주 위주의 경영으로 인해 저평가됐던 기업들, 즉 낮은 PBR, 순자산 비율 이런 회사들이나 지주회사 같은 것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주주 환원 정책, 즉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 그 상법 개정에 따라서 궁금한 점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은행 클럽원 한낭 PB센터 박진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소서였습니다. 3085님 소서, 5908님 소서, 2558님 소서 모두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5038님 소서, 듣기만 하다가 문자는 처음 보내봐요. 부디 당첨되게 해주소서라고 보내주셨어요. 듣기만 하지 마시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 방송 내용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지급에 대한 안내 내용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 관리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농업인.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